안녕하세요. 판례로 만나는 정치관계법, 줄여서 판정법 진행을 맡은 최영일입니다. 자, 이 또 돌아온 판정법 다룰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롭게 세 분의 패널을 모셨는데요. 세 분의 패널이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무려 해석과, 저 처음 들었어요. 해석과라는 게 있습니다. 해석과의 허보윤 사무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시기도 하죠. 예. 네. 자, 법무법인 한결에서 윤덕근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검사 출신이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인상만 봬도 한결 같으시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동아일보에서 취재 현장을 누비시던 지금은 논설위원을 맡고 계십니다. 길진균 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훌륭한 세 분을 모시고 부족한 제가 판정법을 한번 이끌어가 볼 텐데요. 자, 오늘 다룰 주제는요, 바로 정치자금 부정수수죄. 부정수수죄라고 하면 잘못된 돈을 받는다는 의미일 텐데, 자, 관련해서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졌었고 또 벌어지기도 하죠. 좀 이제 맑은 정치자금을 위한 그러한 토론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판정법 시작합니다. 네, 자, 정치자금 부정수수법인데 정치자금 하면 우리 국민들의 뇌리에는 좀 어두운 사건들이 많이 떠올라요. 2000년대 초반 들어서 차떼기 사건, 사과 박스, 또 5만 원권이 나오면서 007 가방엔 얼마가 들어갈까? 이거 우리 저 동아일보에서 많이 다뤄주셨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무슨 5만 원권 나오면서 네. 옛날에는 사과 박스였지만 요즘에 뭐 비타 500 박스 맞아요. 뭐. 사이즈가 점점 네. 작아지는데 들어간 액수는 많아지고, 또 청원 경찰들이 국회의원에게 로비한 사건이 있었는데 일명 이게 청목회 사건. 그런데 이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정치자금은 필요한 돈인 거죠. 민의를 대변하는 정치를 하세요 해서 정치 후원금 제도도 있고 한데, 이 합법의 경계를 이제 벗어난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먼저 정치자금에 대한 좀 정의를 내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정치를 하기 위해서 쓰는 돈을 정치자금이라고 합니다. 법에서는 정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정치 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연예인들에 대한 팬클럽이 있듯이 정치인들에게도 팬클럽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정치인을 금전적으로 후원하기 위해서 후원금을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후원회에 후원금으로 제공하는 것, 이것을 정치자금의 한 종류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 거리에 보시면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리 정치를 응원해달라고 하면서 또 10만 원 정도의 캠페인이 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현수막을 보셨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기탁금이라고 하는데, 기탁금 같은 것도 정치 자금의 한 종류고요. 네. 그래서 이런 후원금이나 기탁금 같은 것을 정치인이 받아서 지역의 민원을 청취한다든지 그런 정치 활동에 쓰이는 것이 모두 정치 자금에 해당이 됩니다. 네. 내가 응원하고 싶은 정치인이 있다면, 예. 국회의원이 있다면 정해진 한도 내에서 예. 정해진 계좌로 내면 그렇습니다. 세액도 공제해주고, 예. 그러니까 이게 기부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정치자금을 좀 맑고 투명하고 깨끗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알고 지켜야 할 수칙, 원칙 예. 이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런 정치자금은 이제 사적으로 사용돼서는 안 되고 이런 어떤 공금의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명하게 받고 투명하게 쓰여야 하는데요. 여기서 투명하게 쓰여야 된다는 것은 결국 공식적인 노트, 즉 이제 법에 규정돼 있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받은 정치자금은 정치 활동에 소요되는 그런 경비로만 지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개인적인 어떤 뭐 아파트 관리비라든지 네. 자녀의 유학자금이라든지 이렇게 사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썼는지가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야 됩니다. 네, 쇼핑도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원칙을 위배하게 되면 이제 부정수수죄가 된다라고 예. 이제 우리가 따져볼 수 있겠는데, 근데 저는 검사 출신의 윤 변호사님께 좀 여쭤보면, 네, 이 돈이라는 게 꼬리표가 달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몰래 오가면 추적하기가 쉽지 않은데, 네. 이런 경우는 주로 어떻게 적발을 할 수 있습니까? 원래 불법이라는 것이 훨씬 더 은밀하고 꼼꼼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밝혀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정치 자금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엄밀하게 수수화되고 그 지출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먼저 적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정치 자금 그 위반 사건들이 소위 찔러야 발각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죠. 네. 그 찌르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 내부자 고발 아니면 선거에서 진 상대방 후보자 측 예,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정치 자금이 불법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경우가 총선 때 내지는 네. 지방선거 때, 선거 때 아니겠습니까? 대선까지 포함하면 대선까지 3대 포함해서 선거죠. 이 선거법의 공소시효가 6개월이에요. 아이고. 선거법에서 참 문제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당선되고 6개월만 네. 버티면 된다고 하니까 선거판에서 자꾸 어찌됐든 탈법이든 불법이든 일단 하고 이기고 나서 6개월만 견디자. 이런 구습적인 생각이 아직도 깨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공소시효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선거법 말씀하신 대로 선거법에서는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6개월만 지나면 그 이후에 그 선거범죄 위반 사건이 드러나더라도 이것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치자금법의 경우에는 이러한 단기 공소시효를 두고 있지 않아서요. 일반적인 형사소송법과 마찬가지로 그래요? 6개월이 아니라 법정형에 따라서 7년, 10년 이런 그렇군요. 상대적으로 긴 공소시효를 두고 있습니다. 네, 6개월이 지나도 이건 계속 예. 수사하고 예. 문제가 있고 내부 고발이 있다면 예. 문제가 터질 수 있다. 예. 네, 그래요. 벌써 지금 20대 국회인데요. 20대 국회에서만도 지금 말씀하신 이 선거 자금 문제로 고소고발이 많아서 지금 일부 의원직을 상실했거나 지금 법적 유무죄를 다투는 경우가 벌써 한 10여 건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예. 근데 이런 일이 왜 생기냐라고 정치인들한테 물어보면 정치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는 교도소 담장이를 걷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네. 왜냐하면 합법적인 선관위에서 유권 해석을 내서 쓸 수 있는 범위로 딱 정해진 부분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의 말은 불법이라는 표현은 안 쓰고요. 비합법적인 돈을 쓸 수밖에 없는 분들이 너무 많다. 네. 선거 출마하는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선거 준비하려면 적어도 자기 돈 5억은 써야 된다라고들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분은 3억 정도는 평균치라고 보고 뭐 최소 1억, 2억은 자기 돈을 써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인구에 따라서 국가에서 보전이 되지만 그 돈은 한 1억 5천에서 7천 정도 되는 거고요. 그럼 미니멈 3, 4억의 돈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후원금을 물론 모금할 수도 있지만 사비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 돈은 대부분 조직 관리비에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도와주는 자원봉사자들이 있다고 하지만 이분들이 지역에서 사람들 만날 때 같이 밥을 먹고 좋은 얘기하다 보면 의뢰의 밥값을 내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흔히들 생기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다 보면 인지상정이라고 자기를 도와주는 자원봉사자가 자기를 대신해서 사람들 만나서 밥 사고 술 사고 했는데 뭐 실비라도 내가 줘야 되는 거 아니겠냐. 이러다 보면 그 돈이 뭉텅이처럼 커집니다. 자, 적어도- 그러다 보면 이제 돈 문제가 예. 결국 발생하는 거죠. 적어도 우리 국민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인식하는 게, 돈 선 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내 재산을, 내 예금을 헐어서, 적금을 헐어서 집을 저당 잡혀서 선거 비용을 더 썼다. 이건 괜찮나요? 자기 자신의 사비로 사용하는 것은 정치자금법의 규율 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은 관계없지만 용도만 위법이 예, 아니라면. 그럼 정치자금법의 규율 안에 들어오지는 않지만 네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치자금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자원봉사자들에게 너무 돈을 많이 준다거나 네네. 아무리 자신의 사비라도 네네. 그렇게 된다면 그럼 이건 역시 정치자금법의 규율이 안 들어오더라도 경제력이 있는 후보자는 굉장히 유리한 결과가 됩니다. 그렇죠. 양극화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비 제공이나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 안 것이 된다? 선거법에서는 그렇게 예,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안 되는 것이고 예. 또 이제 유료 선거 운동원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정해진 만큼만 지급해야 된다. 여기 명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선거법에서도 그 비용 한도를 정해놓고 네, 그 비용을 일정 부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게. 법률 위반으로 처벌되도록 지금 자,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알아야 혹시 출마하실 건가요? 조만간의 계획은 없습니다. 조만간에. 네, 먼 미래의 계획으로 지금 의미심장합니다. 네, 정치적 야심을 드러내신 거죠. 네. 김 의원님은 어떠세요? 전 전혀 없습니다. 네, 그냥 자, 불출마 선언을 한 걸로 오늘 방송에서 이걸 이제 증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김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이 정치자금의 문제라는 게 정말 늘 있어 왔는데 우리는 이런 것인가 하는 또 자괴감에 빠질 수 있는데
정치 자금은 해외 정치도 자유롭지는 않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역사 이래 그 선진국, 후진국 뭐 이런 거 나눌 망라하고. 이유도 없습니다. 뭐 정치를 하다 보면은 돈이 선거를 특히 하는 경우에는 돈이 늘 필요하고 미국 선거는 더 그렇잖아요.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 최근에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도 최근에 그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아랍에미리트 연합 등 중동 국가에서 거액의 기부금을 받은 게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과연 정당한 기부금인지 아니면 로비 자금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뉴욕 연방 검찰이 수사를 하고 아, 있거든요. 그래요? 이게 만약에 유죄가 되면 또 탄핵의 한 사유가 될 수도 있고요. 최근에 또 가장 크게 해외에서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오데브레시 스캔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브라질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브라질의 대형 건설사 오데브레시라는 이 회사의 오너가 자기 지인들과 함께 해서 정치권에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무려 39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조 원에 가까운 돈을 뿌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룰라 전 대통령이 이제 네, 시각화는 한 배경이 됐죠. 아하. 근데 이 돈의 20% 이상의 돈이 다 선거 자금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정권을 유지하고 정권을 얻기 위해서는 물론 가장 합법적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사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약간의 이 돈이 또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같으면 선거 공영제라고 해서 돈을 국가에서도 많이 지원해주고 그렇죠, 있지만 어찌됐든 정치인들이 하는 말로는 총알은 많을수록 좋다. 이러다 맞아요. 보니 자꾸 불법적인 네. 음습한 자금을 끌어들이게 되는 거죠. 네. 합법적 총알을 써야 하는데 불법적 총알을 쓰면 이 전쟁 자체 룰이 어겨지는 게 되겠죠. 자, 판정법의 이제 중요한 핵심은 판례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조목조목 뜯어보는 겁니다. 한번 판례 속으로 풍덩 뛰어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이제 살펴볼 판례 어떤 사건인지 허보현 사무관님이 좀 설명해 주시죠. 이 사건은 국회의원이 두 군데의 회사로부터 총 1억 8,900만 원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합쳐서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잘 나가는 국회의원인데요. 다양한 활동들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국회의원은 잘 알고 있으면 내 사업에도 도움이 되겠다 이런 사람들도 생긴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된 거죠. 이 국회의원도 돈이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합이 맞아서 생긴 사건인데요. 먼저 A 회사의 사장으로부터는 정치 활동에 사용하라고 5천만 원이 들어있는 현금 카드를 받았고요. 현금 카드. 예. 또 현금을 또 현금대로 3,800만 원을 네.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수행하는 운전기사의 급여를 A 회사 사장이 부담을 하도록 어허. 했고요. 예. 그리고 또 다른 B 회사가 있었는데요. B 회사로부터는 직원의 월급이나 의원실 운영에 필요한 4,800만 원을 지급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을 공식적인 루트로 받은 것도 아니고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지급을 받아서 문제가 됐던 사건입니다. 판결문을 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현금 카드를 받은 건 사실이다. 인정하는 거죠. 네. 이건 팩트니까. 그런데 이 돈을 정치적 이유로 목적에 쓰지 않았다. 예. 그러니까 정치자금법에 이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라고 항변을 했던데 그걸 보니까 그건 그런데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치 자금이라는 것은 정치 활동을 위해서 정치 활동을 하는 자가 받는 그런 금전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 활동에 쓰라고 준 것이면 되는 것이지 실제로 정치 활동에 쓰여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치 활동에 반드시 쓰여야 된다고만 한다면 정치 활동하라고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때 이런 네네. 데는 처벌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도 의원실 경비로 사용될 용도로 그런 지급받은 경비가 실제로 다른 용도로 쓰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성립된다고 한 사건입니다. 네. 준 사람의 의도는 당신이 정치인이니까 줬지 정치인이 아니었으면 안 줬을 거 아니에요. 그 의도를 가지고 준 돈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 이걸 폭넓게 해석해서 적용한다. 이렇게 예.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윤 변호사님 검사 출신이시니까 또 여기서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검찰에서 이 정치자금 부정수수를 다룰 때 기소 여부를 판단하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공직선거법은 또 공소시효도 이제 엄격하고 네네. 시간도 얼마 안 되고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기소 여부 판단의 그럼 기준 어떤 기준들을 두고 있습니까? 물론 검찰 내부적으로 구속이나 기소, 그다음에 구형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네네. 제가 지난주에 대검찰청에 계신
그 한 분을 뵙고 네네. 혹시 이 부분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 알려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알려줄 수 없다. 네. 그게 답이군요. 아, 빵 터지는데요? 신봉광에 비춰봤을 때는 말씀을 해주실 거라 생각했는데 네.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친한 분인데도, 예. 친한 선배인데도. 예. 일단 일반적인 기준에 비춰 말씀드리면 그 금액적인 부분이 가장 큰 기준이 될 겁니다. 금액,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뭐 금액적인 기준이 절대적인 건 아니고 그 수수 방법의 어떤 불법성, 그다음에 수수하게 된 그 경위, 그 먼저 요구를 했는지 아니면 그쪽에서 먼저 필요해서 그 준 건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기준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 불법 수수 자금 액수가 한 1억 원 정도가 넘어간다면 일단 구속은 각오하고 있는 게 네. 맞다고 얘기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사건이 이 정치 자금 관련해서 부정 수수된 사건이 이제 아까 기소 여부를 여쭤봤지만 네. 어쨌든 검찰에 배당이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어떻게 수사가 전개되나요? 보통 이제 사건이 검찰에 접수가 되는 경로는 경찰에 고발해서 경찰에서 조사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 네. 선관위에서 조사해서 다시 검찰로 송치되는 수가 있고 그다음에 검찰로 바로 고발이나 고소가 되는 네. 뭐 이 정도 경로로 볼 수 있습니다. 검찰에 고발된 사건 같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은 다시 1차 수사기관으로 즉 경찰이나 아마 선관위 쪽으로 가지는 않는 것 같은데 경찰 쪽으로 수사 지휘가 내려가게 되고요. 검찰에서 바로 수사하는 경우는 또 없지는 않은데 그 경우는 아주 사회적으로 중요한 어떤 인물이라든가 그 불법성 정도가 아주 크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는 경우에는 보통 뭐 일반 수사와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뭐 아까 말씀드린 그 대검찰청 관계자한테 제가 여쭤봤는데 뭐 저 형이라고 부르는 사이니까 네. 형 뭐 특별한 수사 기법 있어? 아니야 너도 알잖니 특별한 거 없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일반적인 수사의 경우에 수사 절차에 비춰본다면은 기본적으로 고발인 상대로 해서 그 기초조사를 네. 진행하게 되고 그 기초조사에서 어느 정도 범죄 혐의를 고취한다면은 필요한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뭐 이런 압수수색 절차를 거치게 되고 그 압수수색에서 나온 자료들을 분석해서 혐의를 보다 구체화한 다음에 이제 관련 당사자들을 소환해서 혐의를 이제 구증하게 되는 거죠. 그래요. 예. 만약 뭐 거의 대부분 정치인들은 다 부인을 하죠. 뭐 부인하게 되면 다시 참고인들 조사를 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그 정치인들의 진술의 그 모순점 어떤 그런 점을 부각시켜서 굳이 정치인들이 다 그 자백을 하지 않더라도 처벌을 하는 데는 뭐 지장이 없도록 증거 조사를 마치게 되고 그 다음에 기소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검찰이 꼼꼼하게 이제 수사를 해 나가는데 아 근데 왜 자꾸 페이크를 쓰세요? 윤 변호사님이 대검찰청 형 얘기를 하면 예. 무슨 주간 얘기가 나오고 솔깃하는데 원칙론을 얘기하시니까 그만큼 이 선거 관련해서 이런 기준들이 그 대비적으로 좀 관리가 되고 있다. 네. 예. 그걸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검찰청에 정말 선배가 계신 것인가 예. 지금 이제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진행하면서 제가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고요. 아, 참, 그 한 가지 더. 이 선거사범 같은 경우에는 각 검찰청 단위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 대검에서 전체적으로 통일적으로 기준을 두고 처리하기 때문에 각 검찰청에서 그 기소 불기소 처벌함에 있어 가지고 대검찰청과 보통 사전 협의를 해서 네, 네. 그 기소 여부라든가 그 양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선이나 지방선거는 전국에서 동시선거인데 정말 이 권역마다 지역마다 다 누구는 무죄, 누구는 유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예, 동일한 사안에 또 검찰에서. 동일하게 또 처리가 돼야 되니까. 형평성 차원에서도 예.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네. 자, 이 정치 자금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판례는 아까 현금 카드, 심지어 현금, 심지어는 뭐 이 부인의 운전기사의 급여를 뭐 회사가 내주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제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인지가 되는데 그것을 좀 해소하기 위한 장치, 제도, 통로가 이제 후원회라는 거잖아요. 그 후원회를 통해서 돈을 내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는 정치 자금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치인이 정치 자금을 합법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정치자금법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야 하는데요. 법에서는 정치인이 정치 자금을 투명하게 받기 위해서 후원회라는 별도의 기구를 통해서 후원금을 모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별도의 기구라는 것은 대단한 것은 아니고 그 선관위에 등록된 그 후원금을 모금하기 위한 그런 별도의 단체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단체를 통해서만, 이 후원회를 통해서만 정치 자금을 받아야 하고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정치 자금 받게 되면 정치 자금 부정수수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창구가 간단하군요. 후원회가 조직돼야 하고 예. 이 후원회는 선관위에 등록이 예. 된 단체고 예. 그리고 이제 등록된 계좌를 통해서만 예. 받아야 정치 자금이 합법적으로 인정이 되지 예. 우회로를 뚫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후원회를 통해서 받아야 후원회에서 또 저희가 회계보고를 선관위에서 받아서 주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 그 회계보고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것 또한 선관위에서 관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후원회를 통해서 정치자금을 기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국회의원들도 만나 뵈면요. 빈부익부예요. 정치 신인 같은 경우에는 후원금이 잘 안 들어와요. 근데 지명도 있는 분들은 후원금이 항상 꽉꽉 차잖아요. 근데 이런 것처럼 지금 이 돈을 주고자 하는 공급은 많고 돈을 받을 수 있는 채널은 이렇게 법적으로 제한해 놓고 그러니까 이제 오만 가지 꼼수가 발전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현장 취재 경험 많으시니까요. 이 기리원님 보시면 별하별 사례들이 다 있겠네요. 사실 돈이 가장 많은 것은 개인도 있지만 뭉칫돈을 줄 수 있는 데는 역시 기업, 그다음에 뭐 회사 오너 이런 분들 아니겠어요. 네네. 흔히 이제 쓰는 방법은 후원회를 통해서 주되 좀 더 많은 돈을 주고 싶은데 그렇죠. 줄 수 있는 한도가 있거든요. 특히 예전에는 법인이 기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 좀 더 많은 뭉칫돈을 줄 수 있었지만 이른바 오세훈법이라는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법인은 국회의원, 개별 국회의원들에게 네. 돈을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가 없고요. 기업은 안 된다? 안 됩니다. 개인만 할 수 있는데 네. 그거 역시 얼마 전까지만 해도 500만 원 이상 기부를 하게 되면 그 명단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300만 원으로 네네네. 바뀌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어떤 방법을 쓰느냐면 임원들을 동원해서 수십 명의 이거. 수십 명의 임원을 동원해서 300만 원 직전에 공개되지 않는 액수 범위에서 네. 흔히 해서 290만 원. 예. 이걸 임원 명의로 내면은 또 임원도 유명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검색이 또 다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엔 임원의 아들 아니면 임원의 부인, 임원의 친구 네. 이름으로 해서 후원을 하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어떤 한 통신 기업 같은 경우에 국회의원 99명에게 자그마치 그런 식으로 임직원들의 명의를 통해서 후원금을 냈다가 지금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도 네. 있고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이 방법인데 이러다 보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작용이 상당히 있는 게 1인당 거둘 수 있는 돈이 1억, 선거가 없는 애는 1억 5천만 원, 선거가 있는 애는 3억 원까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후원금을. 네, 네. 근데 중진 의원이나 아니면 좀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권력이 있는 실세 의원들 같은 경우는 3억 원까지밖에 못 받는데 주겠다는 사람이 더 많은 경우도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찾아와서 사전에 인폼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임직원들을 통해서 낼 거다. 총액이 얼마쯤 된다.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들이 넘칠 경우에는 그러면 모 의원한테 갖다 내라. 내가 받은 걸로 하겠다. 이러면서 개파 관리에 또 활용하기도 아하. 하고요.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언급하셨지만 청목회 사건 같은 네네네. 거죠. 노조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이익단체 같은 데서 이 네네. 방법을 많이 쓰는데요. 우리 조직원이 아니 우리 회원이 한 몇천 명 된다. 이들에게 10만 원씩 다 해서 후원하라고. 몰아서 주겠다. 네네. 대신 당신은 이런 법안 처리할 때 우리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해 달라라는 그런 음습한 딜을 하고 네. 10만 원씩 100명, 1000명이 이렇게 몰아서 내주면 그래요. 이 역시 그 청목회 사건에서 목돈이 드러났듯이 되는 거죠. 목돈이 되면서 불법 정치 자금으로 의율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참 정말 뭐 별하별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듣다 보니까 별하별 방법이네요. 제가 보기엔 참 이게 드러나지 않게. 그러면 우리 검사 출신 윤 변호사님. 예. 그럼 지금 이런 좀 음습한, 은밀한 자꾸 꼼수가 진화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럼 수사 기법도 좀 첨단화되고 따라서 진화하는 대목들이 분명히 있겠죠.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렇다고 네네. 따라잡았다고도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검찰청 형님 얘기하시려고 그랬죠. 아닙니다. 예. 그 일반적으로 보면 범죄자들의 수법은 날로 진화되고 치밀화가 되고 있는데 수사기법의 발전이 그만큼 따라가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래요. 안타깝다. 그래도 그나마 요즘은 그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전에는 찾지 못하던 증거들을 이제 찾아낼 수 있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발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컴퓨터라든가 핸드폰 같은 경우에 그 데이터를 지워버리면 예전에는 복원이 안 되니까 네네.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었어도 사실 지워버리면 증거를 확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요즘은 그 핸드폰에 문자는 메시지, 통화 내역, 그다음에 PC에 있던 뭐 여러 가지 파일들을 다 지워도 심지어 포맷해도 복원하기 하는 게 가능한 정도 수준까지 됐으니까요.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최순실 그 태블릿 P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조이팔 사건 같은 경우 여러 증거들도 역시 그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지금 확보가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완전히 손상을 해버리면 그거는 좀 어렵다고 보이시죠. 디가우징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예. 그러니까 정말 제가 봐도 수법이 더 발달하고 있다고 느끼는 게 청목회 사건 이전에는 어떤 회사나 노조원들이 저 취재 과정에서 직접 그런 걸 본 적이 있는데요. 공문을 내립니다. 공문으로 회사 게시판에 띄우거나 그 꽈로 보내서 이번에 우리 회사 내지는 우리 노조는 모모 A 의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니 모두 10만 원씩 12월 31일까지 대놓고 기부를 해라. 라고 이렇게 공문이 떨어졌었거든요. 그 문서가 나오면 불법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거 예전에는 암암리에 그걸 봐줬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조나 회사에서 어차피 소액 다수 기부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줬으니까요. 네네.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검찰에서 증거로 활용되면서 최근에 이제 공문을 내리는 그런 무자비한 방법을 쓰지는 않고요. 네. 요즘에는 이제 뭐 다들 가급적 전화로 해라. 말씀하신 대로 내지는 근거가 SNS 남는다. 이런 것도 근거가 남을 수가 있으니 가급적 구전으로 퍼뜨려라. 네. 뭐 이런 식의 지시를 한다고 들었어요. 아유, 진화하고 있네요. 참 안타깝다. 근데 이게 정치인들이 보통 사람하고는 좀 달라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뻔히 국민들의 다수가 저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도 또 부정을 할 때는 야, 표정이 안 변하고 부정하는 분들이 꽤 계시잖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을 우리가 흔히 뭐 좀 능수능란하다. 뭐냐면 특히 또 언변이 좋은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검사가 딱 불러놓고 신문을 할 때 자, 이 정도 증거면은 부인하지 못하겠지. 뭐 예를 들면 공익 신고도 있고 말이죠. 진술도 있고 증인도 있고 디지털 포렌식으로 이제 증거도 잡았어요. 근데 딱 얘기하는데 이분들 웬만해서 인정 안 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신문 기법 있습니까? 그 일반 뭐 강력범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현행범 체포가 되는 경우도 많게 하기 때문에 범행 자체를 입증하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부분이죠. 본인이 부인을 하더라도. 예. 그 일단 정치자금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금의 수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그걸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다 부인을 하는 것이 그 다반사고요. 그래서 정치자금 수사에서는 자백을 받아내는 것은 거의 지금 어렵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치 사건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참고인들 그 진술 통해서 정치인들의 들어간 자금이 어떤 정치자금 성격으로 들어간 자금이라는 걸 충분히 그 조사를 해야 되고 네. 그 자금 거래상의 문제점이나 특이점들을 파악해서 그 정치인들의 어떤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그 탄핵하는 네. 어떤 그런 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밖에는 없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실을 부인하는 그 해당 정치인들이 진술을 그 허위로 그냥 전체적인 증거에 봤을 땐 저 정치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는 진술이다. 나머지 사람들이 진술이 훨씬 더 믿을 수 있는 진술이다. 네. 그런 쪽이 어떤 증거적인 판단을 받도록 하는 게 일단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법정에서 이제 유죄를 이끌어내면 네. 말씀하신 대로 뭐 당사자가 부인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정말 어려우실 것 같아요. 맞아요. 정치인들은 모든 주변의 정황 증거라든지 물증을 통해서 유죄가 인정이 되고 심지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도 그때 가서도 부인을 하세요. 맞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지층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으니 네. 그때 되면 이제 이건 조작이다. 정권이 나를 탄압한 거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나는 정치적 네. 희생양이 희생양이다. 되었어. 뭐 이런 네. 얘기 많이 듣죠. 그러니까 뭐 수사 과정에서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범죄 현장에서 말이죠. 좀 특수한 영역, 산업이라든가 뭐 고용노동 이런 쪽도 그런데 우리가 특사경 이런 얘기 듣잖아요. 특별사법경찰관. 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폴리스나 검사가 아닌데도 또 수사 권한이 이제 일부 있거나 그렇더라고요. 적발에 대해서 단속권. 그런데 지금 선관위도 이 어찌 보면 선거 과정 쭉 자체를 지금 모니터링하면서 관리하고 계시니까 선관위도 지금 검찰에 나중에 고발을 하는데 예. 직접 이런 문제들에 개입해서 예. 뭔가 뭐 수사라고 우리가 부르지는 않더라도
조사하고 그런 상황들도 많이 벌어지지 않나요? 예, 일단 선관위는 아까 말씀하신 특별사법경찰관에 해당하지는 않는데 네. 다만 이제 그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에서 일정 부분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는 이제 개인적인 그런 장소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저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아주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장소에는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쳐들어가는군요. 예, 들어가서 뭐 조사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뭐 정치자금법과 관련된 뭐 회계장부라든지 어떤 관계 서류 같은 것에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치자금법은 아무래도 금융거래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네. 금융거래에 대한 자료가 필요한 그런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 물품인데 그것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굉장히 높은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에서 바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있고요. 그리고 정치자금 범죄 조사를 위해서 출석을 요구하는 그런 권한, 그리고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동행을 요구하는 그런 권한까지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이제 조사를 하러 들어가거나 예. 금융자를 요청하거나 동행을 이제 할 수 있는. 예. 그럼 선거 시기에 어쨌든 후보들 진영에 예, 선관위 조사원들이 예, 닥치면 예. 상당히 다 좀 두려워하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네. 사실은 원래 저희 선관위에서는 뭐 범죄가 일어난 이후에 사후에 이렇게 뭐 적발하고 이것보다는 사전에 이런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으시도록 사전에 법을 안내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허 사무관님이 이렇게 FBI처럼 딱 이렇게 출동하는 모습이 그려지네요. 현장 나가보신 적도 많이 있으시죠? 현장에 나가본 적 있습니다. 네, 네. 예, 주로 안내를 하러 나갔죠. 안내하러. 예, 안내하러 나갔습니다. 네. 자,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그러니까 이제 법적인 용어, 정치자금의 부정수수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가 쭉 이야기된 대로 정말 이건 있어서는 안 될 불법 자금이 나쁜 목적과 의도로 주고받아지고 그게 포착이 되고 법적으로 이제 이건 우리가 엄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기소가 됐는데 무죄 판결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국민 다수는 저 정치인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단 말이야. 큰일 날 일을 저질렀네. 그러고 이제 막 공분이 일어나죠. 근데 결과를 보니까 무죄. 그럼 나는 무고하였다. 이런 경우는 어떤 판례들이 있습니까? 예, 일단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자금에 해당이 돼야 되고요. 정치자금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주는 금전이어야 합니다. 네. 그런데 판례에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인지 이것에 대해서 유죄와 무죄가 갈라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교육감이 재직 중에 금품을 제공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교육감이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인지 그것이 쟁점이 되었는데요. 교육감은 정당 가입이 불가능하고 또 전부 다 정당 소속이 아닙니다. 이번에 지방선거 때 투표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육감 선거의 경우에는 정당 소속이 없이 모두 다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시고요. 그리고 법률상 정치적 행위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서 교육감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금품을 제공받았더라도 정치활동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을 하지 않았던 네.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의 경우에는 이것은 정치 활동을 하는 자라고 판단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분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이 된 분이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에 낙선을 하고 원외 당협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원외 당협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정치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정계 은퇴 선언을 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여전히 다음 선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되어서 유죄가 선고된 사건이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또 이런 파생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정치인들이 결국은 법정 소송을 계속 해나가는 과정이니까 소송에 또 비용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좀 유력한 변호사, 윤 변호사님 같은 분을 모시면 내가 이길 수 있겠다. 그때 이제 또 비싼 변호사님들을 모시고 이제 소송을 치르게 되는데 여기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비용을 또 제공받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더군요. 개인적 여유가 있는 뭐 정치인들이라면 모르겠지만은 사죄를 그렇게 털어서라도. 여유가 많지 않은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정치활동 이외의 비용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사실은 뭐 지원을 받는 경우가 꽤 있다고 보여지는데 정치 자금이라는 게 꼭 정치 활동을 위한 비용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고 굉장히 폭넓게 해석해서 정치 활동과 관련된 비용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원도. 그 실제로 그 지방선거에서 그 시장으로 당선된 분이 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그 기소가 돼서 네. 그 1심에 유죄 판결 받고 항소심 재판을 하는데 그 변호사 비용이 아마 없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한 2억 가까운 돈을 이제 주변 지인들로부터 그 도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다시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이다라고 해서 기소가 된 사건인데 추가로 기소가 됐겠군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법원에서는 순전히 개인적인 어떤 비리에 관한 어떤 재판 경우에는 이게 정치와 무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비용에 그 도움 받는 건 정치자금은 아니라고 보지만은 이 공직선거법 위반은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그 정치인으로서의 생명이 유지가 되느냐 네, 없어지느냐 네, 이제 그러네요. 그런 부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정치 활동하고 관계된 어떤 행위다. 그래서 그런 어떤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변호사 비용을 그 도움을 받는다면 그것 역시 정치자금을 받은 걸로 봐야 된다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유무주에 따라서 나의 의원직이라든가 혹은 지자체 장애직이 네, 그렇죠. 이 유지되느냐 날아가느냐 네, 그 네. 이 경계선에 있는 거니까 네. 정치인이 정치 활동에 직접 쓰는 돈이 아니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라는 좀 안일한 생각이 이런 일들을 불러오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런 거죠. 본인은 난 무죄다. 그런데 국민들은 아니야 유죄일 걸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잖아요. 그럼 우리 김 위원님은 좀 대표적인 사건을 뭘 꼽고 싶으세요?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대법원 확정을 통해서 무죄로 인정이 된 사람이니까 이름을 성함을 다시 얘기하는 게 참 어렵긴 한데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반복되는 게 왜 이렇게 할까 이렇게 들여다보면 기소할 때 그다음에 1심, 2심 과정에서 증인들이 핵심 증인들이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가 자꾸 생겨요. 그래요. 이제 이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실세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의 돈을 받은 거고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줬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안 줬다고 한다든지 일부러 처음엔 줬다고 했는데 몇 월 며칠 날 줬다고 했다가 일부러 가짜 날짜를 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날은 이제 이 정치인이 이 몇 월 며칠은 내가 대전에서 행사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그날 서울에서 내가 어떻게 돈을 받느냐 이러면서 재판 과정에서 이게 또 그 증거가 깨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다 보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유죄 같고 근데 법적의 그 완벽한 그 증거 유지 증거 원칙에 따라서 재판을 하다 보면은 무죄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마음은 늘 이런 것 같아요. 법적으로는 무죄이나 사실은 증거 불충분에 의한 무죄 아닌가. 죄가 없다고 또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 하는 찜찜한 마음을 또 담고 사시는 경우가 있다고요. 지금도 이제 그런 분들이 또 정치 활동을 하고 계시기도 하죠. 여전히 현장에 계신 분들도 많이 네. 계시고 네. 지금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검찰을 정말 많이 왔다 갔다 하셔서 거의 법조인 이상으로 수사 과정을 꿰뚫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만 현역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렇죠. 그래요. 자, 끝으로 이제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용 변호사님, 제가 급하게 이제 지금 정치 자금을 써야 돼요. 네. 그런데 이제 후원금도 많이 안 들어왔어요. 사제동원도 한계가 있어요. 예. 법정 선거 비용 내에서 이제 쓴다고 전제를 하고 그런데 그럴 때 우리나라가 이게 문제인데 이 급전이 급할 때 누가 도와줍니까? 친구 아니면은 뭐 친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족이나 네. 주로 뭐 처가나 네네. 혹은 친인척들에게 이 돈을 빌려서 정치 자금을 썼을 경우 문제됩니까? 뭐 결론적으로 지금의 친인척 범위를 생각한다면 문제가 거의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예. 정치자금법에서는 그 민법상의 일정 범위 내의 친족으로부터 어떤 정치자금을 지원받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처벌을 하지 않도록 못하도록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죄가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친족 간의 어떤 그런 관계 때문에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어떤 그런 취지의 규정인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국회의원의 사촌 동생이 자기 지인으로부터 그 국회의원을 좀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소개해주는 과정에서 그 자기 지인한테 이야기해서 국회의원한테 정치자금을 좀 지원하도록 한 사안인데 그 사안에서 정치자금을 지원한 사람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불법 정치자금 교부가 되겠죠. 예. 타인이니까. 예. 네. 하지만 그 사촌 동생은 그 민법에서 정한 그 일정 범위의 친인척 범위 내에 있다고 해서 아예 처벌 못하기 때문에 그 처벌이 안 된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사촌 동생이 돈을 준 건 아니고 알선을 한 셈인데 예. 사촌 동생은 무죄, 예. 돈을 준 사람은 유죄. 예. 아유 그분은 되게 법원의 억울했겠네요. 판단은 뭐 사촌 동생이 그 친척이 직접 돈을 주든 그 나 다른 사람을 소개해서 정치자금을 제공하든 간에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봐서 알선의 경우에도 역시 처벌은 하지 않는 것에 맞는 것으로 친족은 판단됐고요. 피해갈 수 있다. 예.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뭐 8촌 이내의 혈족, 그다음에 4촌 이내 인척, 그리고 배우자의 범위에 있으면 처벌이 되지 않으니까 사실상 우리 흔히 주변에서 뭐 3촌, 고모, 뭐 몇촌형 범위는 다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친척들에게 받는 것까지도 후원금을 통하도록 하는 거는 너무나 가혹하다. 우리 상식과 좀 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정치자금법에 둔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니 이게 정치자금 문제는 아니고 다른 사건을 보니까 야. 가족 상도례가 간혹 등장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배우자의 돈을 훔쳐갔는데 그럼 부부지간의 돈을 훔쳐간 건 절도로 인정하지 않아서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돈을 뺏긴 이제 이 다른 배우자분은 몹시 공분하는 거예요. 이 도둑인데 왜 처벌 안 하냐고. 가족 상도례상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런 개념이 예. 확장해서 적용된 게 예, 그렇게 보시면 정치자금법 내에도 네. 이제 일부 살아있다 이렇게 네. 보면 네. 되겠네요. 오늘 세 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정치자금법에 대해서도 조금 명확히 알게 되고 특히 부정수수죄에 대해서도 그 경계를 조금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룬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의 이 부정수수죄에 대한 문제, 이 세 분 전문가들의 이 코멘트를 한마디씩 한 줄 평으로 듣겠습니다. 뭐 어떤 점이 좀 개선이 필요한지, 우리 정치 문화가 좀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후원금을 지급해야지만 불법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 있더라도 그냥 돈을 주면 안 되고 후원회라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돈을 적법하게 지급해야 된다는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정치자금에 관한 어떤 불법적인 일을 알게 됐을 때는 선관위나 뭐 수사기관에 바로 신고를 해야만 또 그것이 우리 국민 전체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정치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이세요. 자, 그럼 우리 김 의원님 한 말씀 주시죠. 저는 이제 앞서 법률적인 전문가분들이 많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저는 현장에서 만나는 정치인 또는 정치인인 희망생들의 뜻을 받아서 이런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2020년에 총선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2019년 봄, 늦어도 여름부터는 이미 2020년 출마하고 싶으신 분들이 지역 활동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전쟁이죠, 전쟁. 전쟁입니다. 그 사람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면 후원회를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후원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할 수 없이 이제 그 친인척들,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가 친인척이니까 그렇죠. 친인척들에게 돈을 받지만 그거는 정말 돈 많은 친인척들이 있었을 경우에 그렇죠. 못하는 거. 그렇죠. 다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러다 보면 자꾸 자산가들만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네, 네. 그런 한계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이 후원의 구성에 관련된 법이 좀 지나치게 현역 국회의원들한테 유리한 법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될 문제이긴 네, 한데요. 네. 이런 부분이 고쳐지지 않고 정치 자금을 깨끗하게 받으라고 하면 현장에서 선거를 하거나 정치를 준비하는 분들은 많은 애로사항이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의 문제도 다시 한번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뭐 김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회부에 꽂히는 게 자산 중심의 정치가 돼서는 안 되겠죠. 능력 중심의 정치가 되고 유권자를 위한 정치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개선돼야 하는 제도도 분명히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자, 대검찰청의 형님을 갖고 계신 우리 검사 출신 윤 변호사님 어떤 말씀 좀 주시고 싶으세요? 그 어느 시대 뭐 어느 국가에서는 정치와 돈을 사실 떼어놓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죠. 그 예전에 뭐 시저가 그 집정관 될 때도 집정관이 되려면 공공 건물을 하나 지어줘야 집정관이 뭐 되거나 어떤 그런 정도였으니까요. 로마 시대로. 예. 그 개인적으로 그 정치와 돈이 어느 정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은 무조건 법률로 정치 자금의 수수 방법과 한도 등을 딱 정해서 요거보다 더 받으면 안 돼. 넌 요거만 써야 돼. 어떤 그렇게 강제하는 것보다는 네. 그 수수 방법이나 한도 등에 대한 규제를 조금 완화하고 오히려 그 집행 과정 내지 수수 과정에 있어서 모두 신고를 하게 해서 그 적정하게 신고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 쪽으로
해서 좀 더 완화시켜준 만큼 그걸 위반했을 때는 오히려 처벌을 좀 더 강하게 지금보다 네. 하는 쪽으로 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인 어떤 그런 네. 측면이 아닐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이 정치 자금, 이 부정 수수죄에 대해서 우리가 꼼꼼하게 알아봤고요. 두 가지만 명심해 보죠. 하나는 정치에는 돈이 들어간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이 깨끗하고 투명하고 올바른 돈이 작동해야지 여기에 문제가 있는 돈이 이제 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게 바로 정치 자금, 이 부정 수수죄였다라고 하는 거 명심하시면 되고요. 오늘 나왔던 기준만 지키시면 정말 2020년 총선이든 그 이후 대선이든 지방선거든 정말 맑고 투명하고 건강한 그런 선거가 자리 잡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세 분, 허보윤 사무관님, 그리고 조진균 우리 논설위원님, 동아일보 논설위원님입니다. 그리고 윤덕근 변호사님, 검사 출신의 늘 한결같은 법무법인 한결에 계시는 윤 변호사님과 흥미진진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세 분께 감사드리면서 자, 판례로 만나는 정치관계법, 판정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